예스님, 예전에 어떤 사건으로 성냄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생각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다양하게 번져나가면서 그 생각의 내용들에 휩쓸려서 머리가 복잡해졌었는데 그러한 생각들을 성냄이라고 규정지으니 상황이 단순해지고 명확해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번져나간 생각들이 다 성냄을 기반으로 일으킨 생각들이고 성냄의 연장선이구나라고 규정지으니 그 생각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생각이 옳고 그른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그 생각들이 모두 불선법이니 해로운 것이고 버려야 되겠다고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마음의 현상을 법으로 규정짓는 것이 단순한 행위이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생각의 이제 흐름이 있는데 예, 그 생각의 흐름을 쭉 보다 보면 이 생각은 약간 이제 변화를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본질, 실상이 뭐냐라고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이 생각에 일관되게 흐르는 그 마음 상태가 성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성냄이라는 그 마음이 기반이 돼서 일어난 생각이다.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이 생각의 본질이 뭔지가 명확히 규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모습을 변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생각이지만 이거의 본질은 성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순간 이 생각 자체가 해로운 것이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어떤 마음 상태라는 것이 명확히 이제 통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문제를 되게 단순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복잡하고 다양한 마음 상태를 하나하나 분석해, 하나하나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서 접근도 잘 안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뭔가, 막 생각이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그 중에서 뭔가 대상에 집착을 하고 있는 형태로 일어나는 생각은 탐욕.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대상을 싫어하는 형태로 일어나는 거는 다 이렇게 묶어서 그거를 무리지어서 이거를 성냄 이렇게 딱 단순화시켜 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좀 복잡해 보이는 생각들이 되게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의 실상을 보는 거고 그런 거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법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왜냐하면 이런 법들은 성냄이다라고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개념화해 놓는 언어로서 딱 이렇게 정해 줌으로써 이 생각들이 싹 정리되면서 우리가 이 현상을 굉장히 명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이런 부처님이 당신께서 이제 현상을 이해하시고 나서 언어로서 이제 딱 규정해 놓은 그런 용어들을 가져와서 그거 현상을 이게 바로 성냄이구나 이게 탐욕이구나 이게 후회구나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그 현상을 탐욕을 탐욕이라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중요한 지혜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질문자가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이 마음 상태가 명확해지고 오히려 이거 내려놓기도 좀 쉬워지죠. 왜냐하면 이제 욕망을 화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내려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념처라고 하는데도 보면 이제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또 탐욕이 없는 마음은 없는 마음이라고 성냄이 없는 마음은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예,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말입니다. 생각이 막 움직이는데 그 생각의 이면을 보니까 성냄이라는 게 성냄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이더라. 이걸 딱 이렇게 규정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온라인 중도 수행 법문을 듣기 전에도 불교에 관한 여러 법문들을 많이 들었었고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도 조금 하였었는데
온라인 중도 수행을 들으면서 5가지 장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우고 그러한 장애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배우면서 내가 이전에 하였던 마음 관찰은 그냥 알아차림만 있었을 뿐 지혜라고 할 만한 것이 축적된 것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마음의 현상들이 법으로는 어떠한 것이며 그 법이 어떠한 특성이 있다라는 관찰의 틀이 없이 그냥 마음을 관찰하면 알아차림의 힘만 강해질 뿐 지혜가 축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이 어떠한 것인지 미리 공부하여 기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었고, 그렇게 미리 공부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그 기억을 바탕으로 바른 정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법을 관찰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걸 통해서 현재 일어나는 자기 몸이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관찰하다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런 정보들을 이게 이제 법답게 이걸 이해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또 반드시 들어가야 이게 산만하게 단편적으로 있던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우리 진짜 지혜로 이렇게 정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양한 정보가 들어오면 자기 이제 나름대로 그걸 정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리하는 방식이 자기 스타일대로 해버리면 이건 사견이 되지, 이게 검증되지 않은 그 견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제 그 설해준 그 법에 따라서 정리를 해 나가면 내가 이 관찰한 이 법의 의미가 뭔지도 알게 되고 이것이 또 바른 견해에 따라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제대로 된 지혜로서 정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그 배운 다음에 그걸 이제 숙고도 하고 그걸 수행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배움이 없다면 그냥 자기식으로 그 우리가 알아차린 그 정보를 자기식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바른 견해가 아니라 자기 사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검증의 수단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은 다음에 설해준 그 법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법, 특히 뭐 사성제나 영기 정도는 철저히 그거를 분명히 기억한 상태에서 그 법에 맞게 내가 관찰한 법들을 이해해야 이게 이제 좀 바른 견해가 갖추어지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법답게 좀 자기 사견으로 흘러가지 않고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관찰한 이것이 바른지 그른지 검증할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중도 수행을 들으면서 선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선법에 대한 이론들도 여러 번 정리를 하고 숙지를 하였지만 아직 내 마음속에서 선법을 관찰하는 연습은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지 내 마음속의 선법을 관찰하는 것에는 많이 미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법을 배우고 기억하는 것이 바른 정진을 위한 필수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이론적인 지식을 실제 내 마음을 관찰하면서 얻어진 정보들과 연결짓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지혜가 개발된다기보다는 단지 관념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우리가 개념과 실제의 그 차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는 일종의 관념이거든요. 예, 이제 개념적으로 언어로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언어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그 속에 숨겨 있는 진리를 우리가 추출해서 부처님께서 그 진리를 찾아내서 언어로 정리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언어를 우리가 배우면 좀 쉽게 법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언어만 갖고 언어적으로 이렇게 배워서 그걸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연구하는 거는 사실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학문이지. 예. 근데 이 배운 바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되게 가지고 싶은 물건을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물건에 집착하는 이 마음을 부처님께서 탐욕이라 했구나. 또 이성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런 또 탐욕이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구나. 또 권력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거를 부처님께서 총칭해서 탐욕이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탐욕이라는 언어 속에 굉장히 다양한 내 마음에서 작용하는 그 탐욕의 형태를 많이 관찰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예. 실제 현상이란 말이죠. 이 실제 그 현상을 관찰한 것 속에서 이 개념하고 연결을 해야 이게 단순히 관념이고 개념이 아니라 실제 현상과 연결된 거니까 이거는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얻어진 언어고 법이고 개념이란 말이죠. 이런 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관찰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 개념을 통해서 다시 또 더 섬세하게 다른 현상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는데 이런 실제 자기 마음이나 자기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지 않으면서 그냥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노는 거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각을 익히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 장자편에 보면은 이제 어떤 수레바퀴를 만드는 장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옆에 있는 어떤 왕이 앉아갖고 옛날에 이제 성인들의 가르침을 계속 외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그 쓰레기만 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왕한테 그런 소리 하니까 이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너는 네가 그런 소리를 한 거에 대해서 나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네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 수레바퀴 하나 만드는 것만 해도 조금만 삐딱해도 삐뚤삐뚤하고 이게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이거는 정말 손의 감각으로 착착 해서 이렇게 해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수레가 나오고 바퀴가 매끄럽게 굴러가는데 이거를 내가 글로서 해서 내 아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다. 이거는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이 감각을 익혀야 된다. 이런 이제 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읽는 그 글도 옛날에 성인들이 터득한 걸 글로 남긴 거에 불과한 건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왕이 이제 그거를 아주 이제 크게 깨달아 가지고 그분의 그 말을 듣고 아주 크게 깨달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언어로 배우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알려주신 건 있지만 이것만 갖고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개념이니까.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거죠. 이 언어를 통해서 이제 직접 우리 몸과 마음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이래서 부처님께서 무상하다 그랬구나, 괴로움이라 그랬구나, 무하라 그랬구나, 또 이래서 이 가래를 이래서 해롭다고 했구나, 또 팔정도를 닦으니까 이래서 이제 탐욕이 빗바래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몸소 경험해야 그거 이제 자기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실제 현상을 통찰하는 것, 실제 현상과 이 부처님 말씀하신 이 법이 서로 계속 이제 연결고리를 찾아서 현실 속에서 이 경험한 거를 다시 정리하고 다시 현실로 이 현실에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 이 과정이 없으면 이거는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고질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생각들을 시간을 내어 반조를 하여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제대로 반조를 하여 정리를 하니 다음에 그 생각이 일어날 때 반조하여 정리하였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바로 법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반조지와 직간지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반조하는 지혜가 개발되면 직관지도 같이 개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어떤 그 상황을 잘 모를 때는 깊이 사유를 해야, 예를 들면 탐욕이 뭔지, 탐욕이라는 아주 단순한 단어가 하나 있다 쳐도 이 탐욕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이제 관념적으로 집착하는 게 탐욕이다, 이렇게만 아는 것 갖고는 이제 사실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이 탐욕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기 어렵잖아요. 되게 헷갈리는 것도 있으니까.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수행이 잘 될 때, 그 수행이 잘 되는 거에 집착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그 대상에, 사랑스러운 대상에 집착하는 거니까 이것도 집착의 한 형태거든요. 근데 초보자들 이런 게 집착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엔 이게 뭘까라고 이래저래 생각해 보다가, 아, 이것도 역시 어쨌든 대상에 집착하는 형태의 마음이니까 이것도 탐욕의 한 형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처음에는 이걸 반조를 해서 아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한번 깊이 반조해서 딱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비록 선법, 그러니까 칠각지나 이런 선법에 대해서 집착하더라도 이건 집착의 형태라는 걸 즉시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유 과정을 통해서 이게 충분히 숙달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 사유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는 직관지로 또 이게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관지를 기반으로 해서 또 반조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예. 반조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사유 숙고를 많이 해서 이걸 철저히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유하지 않아도 바로 그냥 지혜가 작용하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반조를 하다 아주 사소한 생각들을 즐기는 것도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을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끌림을 느끼는 것도 탐욕이며, 사소한 불만을 품는 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성냄이라고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 현상들은 예전에는 선법이라고 생각하였었는데 깊이 반조해보니 실제로는 선법으로 포장된 불선법이라고 통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마음의 사소한 현상들까지도 섬세하고 정확하게 법으로 규정짓게 될수록 태법각지가 점차 개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것도 이제 택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조사지거든요. 예. 법을 우리한테 경험하는 현상을 조사함으로써 얻어지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를 하다 보면 이거는 선법이다, 이건 불선법이다, 이건 탐욕이 성냄, 이게 명확히 딱딱 규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 상태가 처음에는 되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계속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 이거에 대해서 숙고하고 하다 보면, 반조하고 숙고하고 하다 보면, 아, 이런 마음이 이것도 역시 탐욕의 한 형태고 이건 성냄의 한 형태고, 이렇게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제 구분이 되고 명확하게 통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딱 마음이 움직이자마자 아, 이건 뭐다라고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반조를 통한 지혜니까 택법각지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